시청자들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는다 해도 안내부와 교수는 애매하게 얼버무렸지만 기존자들에게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 기분 좋을 리 없다. 물론 부당한다는 생각도 싫지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시시콜콜한 용납이나 하는 22짜리 의대생들에게 도망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해부실에 들어가기 전 자료를 읽고 뼈절단기라는 영화를 볼 때마다 나는 이번에야말로 구태호를 하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해부실에 들어가면 별로 의외먹지 않았다. 문제는 뼈절단기가 흔히 볼 수 있는 녹슨 나무톱이라는 걸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내가 구토를 할 뻔했던 건 해부실과는 전혀 무관한 뉴욕의 할머니 묘소에서였다. 할머니가 20주기였던 그날 나는 무덤 앞에 웅크리고 앉아 생각해서 내가 해부한 기증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손자들에게 마음속으로 사과했다. 실제로 해부 도중 기증자 아들이 와서 절반쯤 해부된 어머니 시신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를 줬다. 그의 어머니는 기증은 동의했지만 아이들은 어머니가 그런 꼴을 당한다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기증자는 아들의 바람대로 가족에게 돌아갔다. 해부실에서 우리 시체 하나의 사물로 대상화하여 문자 그대로 장기, 조직, 신경, 근육만을 바라보았다. 실습 첫날 나는 시체에서 드러낸 인간성을 부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시에서 피부를 벗겨내고 자갈을 방해하는 근육을 가르고 폐를 꺼내고 심장을 잘라서 열고 간엽을 제거하고 나면 이런 조직 더미는 경축 더미를 인간으로 인식하기 힘들었다. 결국 시체 해부는 신성모독이라기보다는 해피아워에 술 마시러 가는 것을 강요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어쩌다 한 번씩 반성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시체들에게 사과했다. 죄의식을 느껴서가 아니라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나 해부를 단순한 악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시체 해부뿐만 아니라 모든 의학은 신성한 영역에 침범한다. 의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환자의 신체를 침입해 들어간다. 그리고 환자의 가장 취약하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은밀한 부분을 들여다본다. 그런 다음 환자를 회복시켜 세상으로 돌려보낸 뒤 다시 그에게서 빠져나온다. 신체를 물질이자 구조로 보는 것과 인간의 극심한 고통을 줄이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마찬가지 이유로 인간의 극심한 고통은 그저 하나의 교육수단이 된다. 해부학 교수들은 이런 관계의 한쪽 극단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시신의 유대감을 잊지 않는다. 해부 실습 초기에는 나는 비장 동맥을 쉽게 찾기 위해 기증자의 횡격막을 길고 빠르게 갈랐는데 우리를 감독하던 교수는 내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며 크게 화를 내가 중요한 조직을 뭔가 스뜨렸거나 핵심적인 개념을 잘못 이해했거나 이후의 해부 작업에 지장을 주어서가 아니라 너무 무신경한 태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슬픔을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냈고 그 표정은 그 어떤 강의보다 내게 의학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다른 교수가 그렇게 잘하라고 했다는 내 해명에 교수는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고 갑자기 교수들은 얼굴이 벌게진 채 복도로 끌려나갔다. 그럼 유대감이 훨씬 더 단순하게 형성될 때도 있었다. 한 번은 교수가 치장암으로 망가진 기증자의 조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물었다. 이분 나이는 74입니다. 우리가 슬프다. 나랑 동갑인. 교수는 이렇게 말한 뒤 외과용 탐침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다. 내과 대학원에 다니면서 나는 의미, 삶, 죽음 사이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학부생일 때 이 글을 써서 논했던 인간의 관계성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의학도인 우리는 죽음과 고통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데 수반되는 여러 업무에 지면했다. 배우는 과정이라 실제로 책임을 지는 일은 없었지만 그 무게에 하게나마 느낄 수는 있었다. 의과대학원 학생들은 첫 2년 동안 강의실에서 학우들과 어울리고
이과 대학원 학생들은 첫 2년 동안 학부에서 하던 공부의 연장으로 생각하기 쉬웠다. 하지만 이과 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만나서 나중에 내 아내가 된 루시는 이 공부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녀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 보였고 그런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어느 날 밤 루시와 나는 내 아파트의 소파에 앉아 심전도 파형해 공부했다. 그녀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치명적인 부정맥을 정확히 짚어냈다. 갑작스럽게 뭉클해진 루시는 읽기 시작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연수용 심전도가 누구의 것이든 그 환자는 살아남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 페이지 위에 구불구불한 선들은 단순한 선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심실세동이 악화되어 결국 심장 수축이 멈출지도 모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고 사람을 눈물 짓게 만들 수도 있었다. 루시와 내가 예일의과 대학원에 다닐 때 셔인 눌랜드가 아직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지만 내가 아는 그는 교수라기보다는 작가였다. 눌랜드는 저명한 외과의자 철학자로서 죽음을 다룬 그의 획기적인 저서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가 내 고등학교 시절 출간되었지만 정작 그 책을 읽어본 것은 예일 대학원에 들어가고 나서였다. 죽어도 사람들이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그 책처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논하는 책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밤에 내 방에 눌랜드의 책을 꼼꼼히 읽었는데 그가 할머니의 투병을 묘사한 부분을 특히 기억에 남는다. 그 구절은 개인적이고 의학적이며 정신적인 측면이 한데 어우러져 완벽하게 빛나고 있었다. 눌랜드는 어렸을 때 손가락으로 할머니의 피부를 꾹 누른 뒤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시간을 지켜보는 장난을 쳤다. 전과 다르게 짧아지는 옷과 보이는 노화 현상의 할머니 울혈성 신부전이 서서히 진행 중이며 오래된 피가 오래된 폐, 오래된 조직에서 가져오는 산소의 양이 현격하게 줄었음을 보여주는 징후였다. 눌랜드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할머니가 삶에서 천천히 멀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할머니는 기도를 그만두었을 때쯤 사실상 다른 모든 일도 멈추었다. 할머니에게 치명적인 뇌졸중이 찾아왔을 때 눌랜드는 토마스 브라운 경위 의사의 종교 에서 본 구절을 떠올렸다. 우리는 엄청난 투쟁과 고통을 딛고 이 세상에 오지만 세상을 떠나는 일도 묘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난 스탠퍼드에서 영문학을 케임브리지에서 의학의 역사를 공부하며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그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했다. 눌랜드의 책을 비롯해 여러 기록들을 보니 죽음이란 직접 대면해야만 알 수 있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난 죽음의 두 가지 수수께끼인 경험적인 징후와 생물학적인 징후,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철저히 비개인적인 측면들에 파헤치기 위해 의학을 탐구했다. 눌랜드는 사람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의 초반부에서 젊은 의학도 시절 수술실에서 심장이 멈춘 환자와 단둘이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환자의 흉부를 절개하고 손으로 심장을 눌러 문자 그대로 생명을 꽉꽉 눌러 넣으려 했었다. 환자는 결국 사망했고 눌랜드는 피투성이 된 채로 지도 교수에게 발견됐다. 내가 입학했을 때는 그 이과 대학원의 방침이 변경되어 학생이 눌랜드처럼 행동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학생들이 흉부를 졸게 하는 건 고사하고 환자를 만지는 것도 잘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심폐소생에 실패하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끝까지 환자를 살리려는 영웅적인 책임감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처음으로 목격한 탄생은 또한 처음으로 맞닥뜨린 죽음이기도 했다. 도서관에서 책에 파묻히고 카페에서 기록을 열심히 읽고 침대에 누워서 직접 만든 플래시카드를 복습하며 그
강도 높은 공부를 했던 2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의과대학원에서 첫 단계가 끊었다. 이후 2년은 병원에서 이론적 지식을 활용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실제로 덜어주는 일을 하게 된다. 나는 산부인과에서 실습을 시작했고 분만변동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해질 무렵 병원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분만 단계 자궁경부의 확장, 아이의 하강을 알려주는 태위의 명칭 등 때가 되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짚어보았다. 의과 대학원생으로서 나의 임무는 관찰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선배들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의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선택한 전공 부문에서 전공 중인 레지던트들과 임상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들이 주된 스승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의뢰이든 요청이든 나 혼자 아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실패할까봐 내심 불안했다. 나는 레지던트와 인사하기 위해 의사 휴게실로 찾아갔다. 그곳에는 검은 머리의 젊은 여자가 소파에 누워서 샌드위치를 우적우적 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학술지도 읽고 있었다. 나는 내 소개를 했다. 반가워요. 그냥 말했다. 난 멜리사라고요. 여기 아니면 비상대기실에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찾아와요. 가레시아라는 환자를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22인데 쌍둥이를 조선한 것 같거든요. 다른 환자들은 별 문제 없어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멜리사는 수많은 정보들을 무더기로 알려주었다. 쌍둥이를 가진 가레시아는 임신 23주차에 들어섰는데 아이들이 더 클 때까지 임신 상태를 지속하는 게 최선이었고 24주가 지나야 태아의 생존력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 이후로는 하루하루 표가 나게 좋아진다. 그리고 가르시아는 여러 번 약물 투여를 받으며 자궁의 수축을 조절하고 있다. 그때 멜리사의 호출기가 울렸다. 멜리사가 소파에서 다리를 내려놓고 말했다. 가야겠네요. 당신 여기 있어도 돼요. 재밌는 유선 방송 채널이 많거든요. 아니면 날 따라와도 멜리사를 따라 간호사실로 갔다. 한쪽 벽에는 원격 측정한 결과물들이 물결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니터가 줄지어 있었다. 저건 뭐죠? 자궁간 수축. 내가 물었다. 자궁간 수축과 태아 심박도를 측정한 결과예요. 환자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환자가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혹시 스페인 할 줄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멜리사는 나를 병실로 데려갔다. 병실 안은 어두웠다. 가레시아는 복부의 자궁 수축과 쌍둥이의 심박수를 측정해 간호사실에서 봤던 모니터를 신호를 보내는 티를 누른 채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었다. 가레시아의 남편은 침대 옆에 서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멜리사가 부부에게 스페인어로 뭔가 나지기 말한 뒤 나를 데리고 병실에 나왔다. 다음 주 몇 시간 동안 이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멜리사는 휴게실에서 쪽잠을 잤다. 나는 가레시아의 차트에 마치 상용 문자처럼 알아보기 어렵게 갈겨 써져 있는 글씨들을 해독하려고 애썼다. 그 내용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 두 번째 임신이고 임신 기간 동안 건강 관리를 받은 적이 없으며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나중에 검색해 보려고 그녀에게 처방된 약들이 이름이 적었다. 그리고 의사 휴게실에 관련된 교과서를 뒤적여 조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읽어봤다. 조산 아들은 생존한다 해도 뇌출혈로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다. 하지만 내 형이 수명은 거의 30년을 일찍 태어났지만 지금은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나는 한 간호사에게서 모니터로 보이는 구불구불한 작은 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내게는 의사들의 글씨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선들이지만 해석하는 법을 알고 나면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듯이 참사가 일어날지 미리 알 수 있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 작은 수축과 태아의 심박동 신호를 해석하려는 요령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갑자기 그녀가 말을 멈추었다.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엘레네가 있는 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급하게 다시 나와 전화기를 집어들고 베네타의 후추에도 다니다. 네. 갑자기 그녀가 말을 멈추었다.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엘레나가 있는 방으로 그녀를 기피하게 멈추었다. 나와 전화기를 집어들고 멜리사로 줄였다. 1분 정도 지나 멜리사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나타나서 모니터를 보더니 곧바로 엘레나의 병실로 수액병을 열었다.
바로 엘레나의 병실로 달려 엘리사는 휴대전화를 꺼내 담당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한 다 알아 일하지 못한 내가 이해한 발언은 쌍둥이가 위험하면 개항절개를 해야만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런 형국과 동시 속에서 소술실로 들어갔다. 원래 나는 이들을 수위에서 반드시 살려 놓아야 하고
솔대 위에 반드시 누워 혈관으로 약물을 투여받고 있었다. 한 담당이 레이한테 그리고 내가 깔고 며칠 세상대를 쓰는 거 어떻게 뿌리는 동안 강사는 헬레나의 목숨을 없이 소독제를 칠했다. 나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다른 의사들이 흉내내면서 나의 목소리를 담기는 그들 곁에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며칠과 동시에 의사를 시작한 나는 치과 의사가 환자에게 간염을 삽입하는 동안 흡창외과 의사의 담당은 감정을 주지 못했다. 자, 시간이 없어요.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담당의가 말했다.